예,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마크 에스퍼 장관 모두 발언에서 방위비 관련해서 대답하지 않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이 부분은 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다가, 지난번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제, 방한했을 때, 이 방위비 분담금 언급을 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이제 언급했다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네. 그런 거를 의식해서, 에스퍼 장관이 아마 공개적인 데서 뭐 이 부분을 언급을 자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볼턴 보좌관이 이 6조에 가까운 방위비 정액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제 48억 달러니까 이제 6조 정도 되죠. 네. 이 부분인데,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금액이 아니고요. 네. 현재 주한미군을 운영하는데, 네. 드는 비용이 48억 달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운데에서 실제로 이제 한국이 뭐 미군의 직접적인 인건비나 이런 장비나 이런 건 아니고 네. 주로 이제 이제 그 지원 요원들 인건비나 시설 구역에 대한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금년이지 되겠죠. 타이어를 이제 이번에 했으니까 1조 약 4천억 원 정도를 했는데 2배 정도를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요구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48억 달러 언급이 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되든 간에 방위비 정액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한번 합의하고 그게 이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인도태평양 전력 보고서에서도 방위비 분담 얘기가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한국이나 또 일본 그리고 이제 서독 나토에 있는 비용들을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하나의 기준을 다시 정해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장기적인 일종의 이제 그 협상이 장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정부 입장은 아직까지 협상팀도 꾸리지 않았는데 무슨 방위 분담금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그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제 첫 순방이기도 하고 이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온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당면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이제 파병 문제 이런 부분이 주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에스퍼 장관이 북한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는데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 영문으로는 CBID인데, 자, 유엔 안보리 이 CBID를 이루기 전까지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발언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원칙만 밝히고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일까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비핵화 협상 부분에서는 미 국방부의 소관이 아닙니다. 국무부 소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원칙적인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발언. 지금 이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이제 정세 불안정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설사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더라도 미국의 입장, CVID 또는 FSV라는 입장은 확고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원칙적으로 언급한 것 같습니다. 원칙이다. 그렇다면은 제재를 강화한다는 의미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 이거 왜냐면 국방장관이 제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국무부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거라 아마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기본 입장을 재천명한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스퍼 장관이 방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궁금한 부분은 이 한일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중재 역할을 뭔가 하지 않았을까? 어떤 식으로든 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실질적으로도 이 한일 간 관계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예, 사실은 미국의 경우는 이게 이제 자기네 국익이 걸려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섣불리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더한데
한일 관계는 이제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재를 하려면 대안을 마련해서 양측 설득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미국으로서도 한일 간에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네. 중재를 하기는 중재안을 만들어서 설득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중재자 역할보다는 이제 촉진자 역할, 아주 원칙적으로 대화를 촉구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방장관의 경우는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전략에서 상충되는 부분들, 특히 이제 미국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한미일 간의 이제 안보 협력, 특히 최근에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화를 촉구하고 특히 이제 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한미일의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하자 이런 정도의 원칙적인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님, 근데 일부 보도에서는 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고 난 이후에 공격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고서 뭔가 미국이 중재를 했을 것이다, 조금 압박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또 분석이 있었거든요. 이게 미국이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네. 아마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명분이 네. 한국이 안보 협력국이 아니다 이런 걸 내세우다 보니까 거꾸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그 신뢰의 근거를 일본이 부정한 거거든요. 네.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일본에 대해서 좀 발언을 신중하게 하라. 결국은 이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의 근간이 되는 부분들이 신뢰인데 네. 일본이 계속 이제 이 문제를 한국을 안보 협력에서 배제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일본에게 아마 그런 의사 전달을 했을 거라고 보이고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일본이 좀 신중하게 나오게 한 하나의 또 원인이 제공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국, 일본 모두를 방문을 했는데 에스퍼 장관이요.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이 지소미아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박사님? 아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소미아가 기본적으로는 한일 간의 정보 공유지만 네. 결국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의 하나의 그 최초의 이제 군사 협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게 아마 미국의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함으로써 네. 또 명시적으로 안보협력국의 지위를 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소미아의 명분이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신뢰 안보협력을 안 하는데 또 자기네가 필요한 군사 정보만 갖지 않은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이제 8월 24일까지 시한이 돼 있는 지소미아의 연장 거부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이게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유지하되 네. 실질적인 군사 정보 공유를 이제 중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일본에서도 최근에 이제 3개 그 품목 가운데서 반도체 핵심 소재 하나를 이제 수출 승인하고 또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세부 시행령에서 목록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일본도 상황을 악화하는 것을 좀 조심하면서 거꾸로 또 우리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행동하게 만들어서 그 책임을 이제 한국에게 물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좀 신중하게 아직 뭐 24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재검토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본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부분인데요. 어떤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금 파병 요청에 대해서 아마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미 이제 우리는 이제 해적 퇴치를 위해서 청해부대가 지금 파견돼 있습니다. 아덴만에. 근데 이제 그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청해부대가 파견할 때 우리 국민이나 선박을 보호하는 해역에는 우리가 작전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별도의 이제 국회의 추가 동의 없이 아마 청해부대의 이제 병력을 보강하고 전력을 증강하는 차원에서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우리와 사실 직접적인
적대 관계도 없는 이란을 또 자극할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또 이란과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청해부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되 아마 역할은 이제 후방 군수 지원이나 뭐 이런 네. 쪽에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전면에 생각합니다. 나설 필요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네. 박사님 끝으로 이 사안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 중거리 미사일 관련해서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어떤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 이거는 이제 사드하고도 달라가지고 네. 사드만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한다는 명확한 명분이 있었는데 네. 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실 공격무기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한반도에 대처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동아시아의 어떤 안보 상황을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에스퍼 국방장관도 한국이나 이런 우방국에 요청한 바가 없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네. 또 한때 이제 거론되는 나라들이 물론 미국의 괌도 있겠지만 네. 호주나 일본, 한국이 거론됐는데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요청도 없었지만 아니 요청 들어오더라도 하실 생각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요청을 하더라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우리한테 요청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사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는데 꼭 뭐 중국을 의식해서가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사드는 실제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네. 이 부분은 공격무기거든요. 네. 그리고 사거리가 이제 4, 5천 킬로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그 서태평양 전진기지 괌에 배치하면은 아마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굳이 한반도까지 우리 한국까지 배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끝날 사안은 아니거든요.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